고금소총과 야담. 이 부인의 절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몇 대 후손에 충청도 온양 땅에 이 아무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마침 나이 찬 딸이 있어 청주 고을 병사 미나무개의 며느리로 정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행도 하기 전에 신랑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덧없이 과부가 된 이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소식을 안 날부터 음식도 들지 않고 종일토록 울면서 지냈습니다. 식구들은 혹시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이 부인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원체 감시가 엄하여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인은 어느 날 무슨 일을 깨달았는지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나마 철없이 목숨을 끊으려 하여 부모님께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안 하겠으니 다만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모들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청이란 대체 무슨 청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의지할 사람을 잃고 저희보다 몇 곱 슬픔에 잠겨 계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제사도 지낼 사람이 없으니 제가 가서 위로 시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하고 아래로 양자라도 얻어 민씨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을 듣는 동안 부모는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옛날부터 하루 정이 100년 간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식만 올렸을 뿐 시집에는 한 번도 간 일이 없는 딸입니다. 그런 딸이 이토록 절개가 깊다고 생각하니 기특하고 측은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딸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 청주로 가다가 도중에서 또 죽을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딸의 태도가 분명하고 말의 뜻이 꿋꿋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갓 죽은 까닭에 이 부인은 상복 차림으로 신행을 하게 된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이 부인은 시부모를 친부모 이상으로 정성껏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연한 주부가 되어 알뜰히 살림을 꾸리고 조리 있게 하인을 부렸습니다. 그동안 죽은 남편에 대한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씨 조상의 차례도 법식에 꼭 맞춰 지성껏 지냈습니다. 일가 친척 그리고 청주에 온 고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어질고 착한 이 부인이라고 칭찬하는 동안 어온 남편의 3년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그제야 시부모한테 간곡한 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일가 중에서 양자를 얻어 민씨 가게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님께서 하루속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가 이 청을 안 들을 리는 없습니다. 아니, 기특한 며느리의 청이라기보다는 실상 한 가정의 큰 문제이며 또한 시급히 정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나자 바로 적당한 양자감이 가까운 일가 중에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들인 67살짜리 양자는 다행하게도 성미가 곱고 영리했습니다. 이 부인은 양아들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예절과 글방에서의 공부에 대하여는 다른 부모보다 더 엄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인이 남편 없는 신부, 다시 말해서 과부인 신부로 민신의 집안에 들어온 지 어언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정 형편은 옛날의 몇 배로 부유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부인이 알뜰살뜰 살림을 누려온 덕분이었습니다. 늙은 시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고 복스러울 만큼 편안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수명은 어쩔 수 없었는지 나이 80이 되자 두 내외가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양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아내를 얻었고 또 젖먹이 어린애까지 낳고 있었습니다. 시부모의 장례식을 정중히 치른 이 부인은 그 후 3년간 제수를 손수 장만하여 양아들로 하여금 지성껏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양아들 내외와 함께 시부모 산소에 다녀오더니 다시 사당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아들 내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이 부인이 어쩐지 전에 없이 엄숙한 표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아들 내외도 그것을 느끼고 새삼 자세를 고추 앉았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다.
이제 너희도 장성하여 아이까지 갖게 되었으니 조상의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살림과 바깥과의 왕래도 너희 힘으로 넉넉히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일을 너희 내외에게 맡길 터이니 부디 나의 뜻을 이어서 잘해주기 바란다. 듣고 보니 실상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양아들 내외는 단지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어리둥절하였지만 예, 어머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인이 안방에서 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한 여종의 외침을 듣고서야 양아들 내외가 기겁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깨끗이 치운 방 아랫목에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하얀 상복을 입은 이 부인이 잠든 듯이 고이 숨져 있었습니다. 이 상복이야말로 이 부인이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입니다. 그런 줄 모르는 양아들은 머리맡에 남은 약사발을 먼저 발견하고 대경 실색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물론 대답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책상에 고이 접어놓은 유서가 그 이유를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유서에는 지금까지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가정을 꾸려 나아갈 일과 아울러 선비로서의 행실들이 자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일찍 죽지 못한 것은 오로지 너의 부친을 대신하여 너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너희가 민신의 가문을 빛나게 이어주기 바랍니다. 따로 너희에게 넘겨주는 토지와 재산의 문서는 너희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이제 내 할 일도 다 하고 너희도 훌륭히 된 이상 처음 뜻한 대로 한시밥비 지하에 계신 부친 곁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 최후의 부탁을 공연한 눈물로 받아주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인은 마침내 장한 일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온 나라의 선비들은 이 부인의 절개를 높이 찬양하고 이 부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물론 이 부인의 무덤은 전날 죽은 남편의 무덤과 나란히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진과 전동을, 전라도 전주 사람인 전동을은 담력도 있고 사람 보는 눈이 높았습니다. 이 무렵 전주 고을 밖 어느 마을에 이상진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훗날 벼슬이 재상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으나 당신은 집안 형편이 말할 수 없이 가난했습니다. 어느 해든가 추석이 가까워 이상진은 쌀자루를 들고 전동을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며칠씩 굶은 모친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얻으러 갔던 것입니다. 전동을은 소문에 듣던 그대로 매우 친절했습니다. 말을 듣기가 바쁘게 쌀 한 섬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게다가 뵙자 하니 오래 고생하실 분 같지 않으십니다. 그 동안의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그저 때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앞일까지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진은 정말로 감격하여 그 뜻을 고맙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전동을은 약속한 대로 이상진을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양반과 상사람의 신분은 달랐지만 친형제 못지않게 정분이 두터워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동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때 맞추어 보살펴 드리기는 하지만 역시 얼마간 논밭을 가지셔야 마음이 든든하실 겁니다. 이때 전동을은 가지고 온 좋은 쌀 5마를 내어놓았습니다. 까닭을 묻지 마시고 이것으로 술을 잘 빚었다가 있거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진은 하라는 대로 술을 담그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익자 전동을에게 통지했습니다. 전동을은 술독을 자기 집으로 나른 후 사랑방과 뜨레까지 술상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물론 안주나 그 밖의 음식은 전동을이 장만한 것입니다. 준비를 마친 전동을은 곧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웃 마을 이 선비께서 대접하시는 것이요. 나는 이 선비가 훗날 반드시 재상 벼슬을 하실 분으로 믿고 작은 힘이나마 성심껏 도와드려 왔소. 그러나 이 선비께서는 늙으신 자당님의 걱정을 덜기 위하여 우선 조그마한 땅이라도 개간할 생각을 하셨소.
그러자면 역시 여러분의 힘을 빌지 않을 수 없어서 나하고 상의한 끝에 이렇게 귀한 쌀로 술을 빚어 여러분께 대접한 후 나보고 대신 부탁을 하라고 하셨소. 전동울은 그 고장에서 인심을 잃지 않는 터이고 또 이상진도 은근한 동정을 사오던 처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동울이 무슨 부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들어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왜 안 하겠소? 어디 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안으로 길이가 한 자쯤 되는 버드나무 막대를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한 사람 앞에 50개 이상 만들어 우선 우리 집에 가져다 주시오. 대체 어디다 쓰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선뜻 승낙했습니다. 그까지 것쯤 어렵지 않으니 꼭 만들어다 드리리다. 이날 기분 좋게 술에 취해 돌아간 동네 사람들은 한 이틀 후에 약속대로 버드나무 막대를 제각기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 이외로 식구들의 것마저 합쳐서 가져왔기 때문에 버드나무 막대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전동울은 이것을 달구지에 싣고 이상진과 함께 어느 산 밑에 가서는 거기다 전부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나무꾼들이 나무를 해다가 쌓는 곳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 임자도 없이 오랫동안 버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에 막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꽂아 두었다가 내년 봄에 뽑아내고 조를 갈기로 합시다. 이상진은 그제야 까닭을 알았습니다. 물론 생전 처음 듣는 농토계간 법입니다. 이날 두 사람은 데리고 온 하인도 거들게 하며 그 많은 막대기를 죄다 땅에 깊숙이 박았습니다. 이렇게 한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전동울은 우리 조를 심으러 가십시다. 하고 이상진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지만 마침 눈이 녹은 뒤라서 어지간히 질퍽질퍽했습니다. 전동울은 이때도 하인들을 시키고 손수일하며 부지런히 버드나무 막대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가지고 간 좁쌀 씨앗을 대여섯 알씩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흙으로 토닥거려 덮어두었습니다. 얼마 후 초여름이 되자 어느 자리나 모두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동울은 그 중에서 시원치 않은 것을 뽑아버리고 한자리에 서너 그루씩만 남게 했습니다. 그런 후 가랑이 피나 썩은 흙들을 긁어다 덮어놓았습니다. 자, 이젠 다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을 추수나 기다리면 될 겁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란 조 그루마다 팔뚝만화 이삭이 척 늘어져 익어갔습니다. 이상진은 물론이거니와 전동울도 탐스러운 이삭이 뜻밖으로 보일 만한 풍작이었습니다. 이상진은 대체 이런 식의 개간 방법을 꿈에나 생각했겠는가. 메마른 땅이지만 막대가 꽂혔던 구멍에 눈 녹은 물과 가랑잎 썩은 거름이 고였으니 전동울이 그것을 이용한 것은 슬기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진은 아직도 고생을 더 겪어야 할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그 풍작의 조 이삭을 거둬들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던 날입니다. 이날 밤에 뜻하지 않게 산불이 일어나 그 풍성하던 조밭을 말끔히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진의 탄식과 낙심을 말할 것도 없고 전동울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이 무심하다더니 바로 이 선비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그렇지만 전동울은 단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당님을 저희 집에서 모실 터이니 선비님은 어서 서울로 올라가 과거 공부를 하십시오. 이상진은 이왕 신세를 져온 터인지라 이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하간 전동울의 성의도 성이려니와 늙은 모친을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진은 눈물마저 흘리면서 전동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대 정성대로 내 꼭 성공하리다. 서울로 올라온 이상진은 성박 조용한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장원 급제를 하여 전동울의 성의에 보답하자. 하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 보람이 있었는지 이상진은 그해 가을 큰 과거에 보기 좋게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림학사란 명예로운 자리를 얻은 이상진은
그 후 역사상 다른 어느 재상보다 빠르게 벼슬자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전동울의 집에 살던 모친을 서울로 모셔다 봉양하게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동울에게는 당장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돈이나 물건으로 살해하기에는 너무도 입은 덕이 큽니다. 그뿐 아니라 첫째 전동울의 성격으로 보아 저의 성의를 돈과 물건으로 따지신다면 너무 섭섭합니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벼슬을 얻어주려고 직접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동울은 저는 문과에 응시하여 문관이 될 재주도 없거니와 첫째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된다면 무과 시험에 응시하는 게 고작인데 이것도 장차 저의 힘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생각이지 결코 누구의 덕을 입기는 싫습니다. 그것보다도 외람된 말씀이나 부디 사사로운 정분으로 인하여 나라의 일을 그릇 다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똑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이상진은 할 수 없이 보답이 될 만한 일보다 그럴 만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벼슬이 자꾸 높아지더니 마침내 재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식이 한동안 끊어졌던 전동울도 이 동안에 무과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기 말대로 혼자 힘으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진은 바로 전동울을 서울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동울은 당분간 이상진의 집 사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무과 시험에 합격한 이상, 이상진도 이제는 떳떳하게 벼슬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절 무관은 문관보다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하물며 이상진은 재상이여 전동울은 임관되기 전에 한낱 무명인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전동울은 이상진과 한 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몹시 거북했고 또 괴로웠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상진도 그런 눈치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동울에게 말하기를 그대와 나는 혈육보다 더한 사이가 아닌가. 하물며 다 같이 나라를 위한 구실이 같거늘 어찌 그러한 일을 가리겠는가. 앞으로는 나를 찾아오는 손들 앞에서 딱딱한 예절을 구애되지 말고 나와 동등한 처지로 행세하오. 하고 말했지만 전동울은 항상 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상진의 친지들이 유난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이름난 학자거나 높은 벼슬아치들이었습니다. 전동울이 전에 버릇대로 자리를 피하자 이상진은 그 소매를 잡아 앉히고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둘도 없는 친구며 은인인 전동울이오. 비록 지금 벼슬 자리는 없지만 실은 지식과 재주가 뛰어나고 또 의리가 태산처럼 무겁기만 하오. 바라건대 어느 무관이라 생각 말고 나를 대하듯이 진심으로 사귀어 주오. 하며 옛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리에 있던 손들은 새삼 전동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상 이상진의 체면을 보아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동울의 인품과 말에서 그에 대한 호감이 저절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전동울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좋은 소문입니다. 이 까닭만은 아니었겠지만 얼마 안 있어 전동울은 선전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 승진 영전한 끝에 마침내 통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점기신 한판수, 옛날의 판수 혹은 소경이라면 눈먼 장님을 가리키며 동시에 점쟁이를 생각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앞 못 보는 사람의 대부분이 점쟁이였고 또 신통하게도 들어맞는 일이 많았습니다. 서울 양사골에 사는 판수 함순명도 이름난 점쟁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점을 잘 치는지 그 당시는 숫제 점귀신이란 별명으로 통했습니다. 어느 때던가 집에서 낳은 송아지를 사람처럼 속여가지고 점을 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판수를 골려주려는 장난이었습니다. 한판수는 그런 줄 아는지 모르는지 낳은 날짜와 때를 가지고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4살 되는 해 몸이 찢겨 죽을 운명이니 이것은 필시 가축 중에 하나일 거요. 사람으로서 어린 나이에 이같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 리 있겠소? 깜짝 놀란 그 사람은 잘못을 사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마침 혼인 잔치가 있어 그 소를 잡아야 될 때는 더욱 탐복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박을 심고서 싹이 튼 때와 실을 적어 가지고 와서 시침을 떼고 물었습니다. 이때도 한판수는 서슴지 않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박이구려.
그러나 이 박은 어느 달 어느 때 미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것이오. 이 사람도 속으로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편 의심도 생겼습니다. 박은 원래 저절로 잘 자라며 또 서록 죽더라도 꼭 그날 그때 죽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 공들여 박을 가꾸게 되고 박은 또 그만큼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여름이 되어 지붕을 꽉 덮다시피 한 박덩굴에 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 하나가 비가 새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갈아 끼우려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쿵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하필이면 담을 기어 올라간 박덩굴 밑구르를 탁 꺾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나 날짜를 알아보았더니 바로 한판수가 말한 그날이었습니다. 한판수는 백사 이양복이 어렸을 때 그 장래를 예언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상도 안동 땅에 갔을 때 그곳 조 아무개란 선비가 과거 점을 치러 왔습니다. 한판수는 과거에는 합격하지만 가는 도중 자칫 호랑이에게 해를 입게 될 거요. 하고 점괘를 일러주었습니다. 조선비는 무서워하면서도 길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깊은 산중에서 도둑을 만났습니다. 꼼짝 못하고 결박을 당한 조가는 노자와 옷을 모두 빼앗긴 후 도둑의 칼 아래에 목숨을 바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쌍하지만 내 칼을 받아라. 도둑이 칼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조선비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 아무개도 여기서 억울하게 죽게 되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뜻하지 않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둑이 칼을 던지고 저 진사댁 서방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서둘러 오라를 푼 후 그 앞에 꿇어앉아 머리를 사무쪼하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도둑은 조선빈의 집에서 대대로 일하던 하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망나니로 지내다가 집을 뛰쳐나간 후 산도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그래도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조선비를 살렸을 뿐 아니라 부디 저를 서방님 손으로 관가에 잡아가 주십시오. 벌을 받고 나온 후 다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통한 것은 호랑이가 그 도둑의 별명이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조선비가 서울 과거에 급제한 것도 한판수의 점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식과 월식,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어둠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어둠나라에는 햇빛도 달빛도 비치질 않아서 언제나 깜깜한 세상에서 살아야 했으니 어둠나라에는 어두운 중에도 개를 많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개는 매우 사나운 개로서 불개라고 불렀습니다. 어둠나라의 임금님은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만 살아야 하니 딱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든지 어둠을 면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리 끝에 임금님은 인간 세상에 있는 달 중에 하나를 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어둠나라 임금님은 불개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날쌘 개를 뽑아 해를 훔쳐오도록 분부했습니다. 불개는 해를 찾아가서 틈을 보아 덥석 입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해는 너무나 뜨거워서 물어갈 수가 없어 바로 토해버렸습니다. 불개는 몇 번이고 해를 물기는 했으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도로 뱉어 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불개는 입만 댔다 놓았다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되돌아가서 임금님께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어둠나라 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뜨겁지 않은 달을 훔쳐 오기로 했습니다. 달은 빛이 흐림으로 뜨겁지 않을 것이니 훔치기 쉬울 것으로 믿었습니다. 임금은 다시 불개를 시켜 달을 훔쳐오도록 분부했습니다. 불개는 달을 찾아가서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나 달은 어찌나 차든지 마치 얼음을 문 것 같아서 이빨이 시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해버렸습니다. 불개는 몇 번이고 달을 물어보았으나 그때마다 차가워서 토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둠나라 임금님은 화가 났습니다. 몇 번이고 해와 달을 훔쳐오도록 명령했으나 그때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둠나라는 여전히 밝아질 수가 없어서 지금도 옛날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개는 지금도 해와 달을 물었다 놓았다 하고 불개들이 해를 훔치려고
입에 물었을 때 지상에서는 일식이 되고 불개가 달을 물었을 때는 월식이 된다고 합니다. 자막각지의 신통. 어느 동네에 아주 가난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어머니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해다가 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들은 충분히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순전히 자기 어머니가 얻어다 주는 것만 먹고 잠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 잠만 자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당치도 않은 일을 조르게 되었습니다. 엄니, 왜 그러냐? 나 그 부잣집 처녀한테 장가 갈래요. 도무지 당치도 않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놈아, 무슨 얘기여? 그래도 그 집 덕분에 우리 모자가 먹고 사는데. 아, 그 집 처녀가 어떤 처녀라고 그 처녀한테 장가를 간다고 그러느냐? 그 어머니는 펄펄 뛰었습니다. 아니요. 나 그 처녀한테 장가를 간다. 아들은 막대를 썼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생각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도 좀 모자라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부잣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새님. 왜 그러는가? 아, 우리 아들놈이 댁에 따님한테 장가 온다고 저렇게 떼를 쓰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런 괘씸한 자식 당장 가서 잡아오너라. 하여 아들을 잡아와서는 광에다 가둬놓았습니다. 이제 꼼짝 못하고 감옥과 같은 광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밥을 넣어주면 그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쥐란 놈이 쪼르륵 와서 오독하니 앉아있어서 밥 한 술을 떠가지고 쥐를 주었습니다. 너도 먹어라. 이제 둘이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갖다 놓으니까 쥐란 놈이 먼저 와서 낼름 먹는 것이었습니다. 요런 방정 맞은 쥐. 아들이 손으로 딱 때리니 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쥐 한 마리가 와서 동료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쥐가 쥐구멍으로 도로 들어가서는 담배꽁초만한 자막각지를 입에다 물고 나와 잣대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쥐가 벌떡 일어나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저것 봐라. 그래서 얼른 아들은 뭔지도 모르고 자막각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밥만 갖고 오면 두 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광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왠지 밖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북새통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엄마가 밥을 갖고 와서 하는 말이 아이쿠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아, 네가 장가든다는 그 처녀가 금방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그래요. 그럼 내가 살릴 수 있으니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 이놈아, 네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아, 글쎄.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유. 그래 그 어머니가 주인한테 가서 아, 광 속에 있는 우리 애가 돌아가신 아가씨를 살린다고 그럽니다. 그럼 당장 끌고 나와라. 아들은 광 속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 나온 그에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딸을 살려낸다면 너를 사위로 삼겠다. 예, 살리지요. 그러면 제가 아가씨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아가씨 방에 병풍을 치시오.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고 저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총각을 죽은 그 처녀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 이 총각은 들어가서 그 처녀 앞에 가서 자막각지를 놀려댔습니다. 쥐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 그 죽은 처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곤 어떤 총각애가 내 방에 들어왔다고 소리를 치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이젠 어떻게 됐든지 사람이 살아났으니 처녀의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아들은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광에 갇히고 쥐에게 밥 한 덩이 던져준 덕분으로 부잣집의 사위까지 된 것입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나라의 공주가 죽었는데 그 가난뱅이였던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은 당장 그 사람을 불러들이라. 고 명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그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공주의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 병풍을 쳐놓고 자막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주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둘인 셈인데 부잣집 딸은 본래 마누라이고 공주는 두 번째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중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아, 조선국의 부마가 그렇게 용하다니까 조선의 부마를 데려다가 살려보자. 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이 와서 부마를 모시고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역시 황제의 딸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누라 셋을 곱게 데려다 놓고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내가 옛날에 가난해서 구걸에다 먹고 자고 할 적에도 나는 복을 타고났다는 거요. 이마에서는 별이 돋고 가슴에서는 달이 솟고 배꼽에서는 해가 돋더라 이거요. 아마 이마 위에서 반짝이던 별은 바로 당신 첫째 부인이 아니겠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탄생. 신화에서 천지창조나 천지개벽같이 하늘과 땅 등의 세상이 대략적인 형태를 갖추고 나면 무릇 세상의 주인공인 사람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한국 신화에도 그런 과정을 따라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이 탄생하는 설화가 다양하게 전해옵니다. 먼저 1923년 함경도 함흥의 무당인 김쌍석이가 읊은 무가인 창세가를 살펴보면 한국 신화에서 사람의 탄생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무가는 1930년에 출간된 조선신가유편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신인 미륵이 두 손에 각각 황금과 은으로 만든 쟁반을 들었는데 그 쟁반 위에는 황금 벌레와 은 벌레가 5마리씩 있었습니다. 그 벌레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황금 벌레들은 남자로, 은 벌레들은 여자로 변했으며 서로 한 쌍씩 부부가 되어 자손들을 낳았고 그들의 후손이 바로 지금의 인류를 이루었습니다. 창세가의 내용은 사람은 원래 지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살던 벌레였는데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떨어진 뒤 변화를 일으켜 인간으로 탈바꿈했고 그런 인간들끼리 짝을 지어 낳은 후손들이 현재의 인류라는 것입니다. 이 신화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인류는 다른 세상에서 지구로 온 생명체가 진화와 돌연변이를 거듭한 끝에 탄생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에 대해 SF 영화 같은 허무맹랑한 발상이라고 비웃을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 프랜시스 크릭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진 외계에서 지구를 방문한 UFO가 작은 미생물을 지구에 떨어뜨렸고 그 미생물로부터 현재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이 탄생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의 생각인 만큼 이런 발상이 우스꽝스럽기만 한 망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라파에트 로널드 허버드가 1954년에 창시한 종교인 사이언톨로지는 인류가 원래 먼 은하계에 살았다가 제누라는 외계 폭군에 의해 지구로 쫓겨난 영혼들로부터 탄생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프랜시스 크릭과 사이언톨로지 같은 사례는 현대 문명의 시대에 인류의 기원을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 속 인간 탄생설화도 새롭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벌레에서 인류와 비슷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북유럽 신화에도 존재합니다. 북유럽 신화를 기록한 원전인 에다에 의하면 태초에 존재한 어마어마한 거인 이미르는 전쟁의 신 오딘과의 싸움에 패배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딘은 이미르의 시체로 하늘과 땅과 바다로 이루어진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르의 살이 변해서 만들어진 땅에서 시간이 지나자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생겼습니다. 이 벌레들이 변화를 거듭하여 인간보다 작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온갖 훌륭한 발명품을 만드는 천재 기술자 종족인 드워프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한국 신화에는 창세가 이외에도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설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1980년 구비문학에 실린 서대석의 창세시조 신화의 의미와 변이라는 글에 따르면 1965년 함경도 함흥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강춘옥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람은 옛날 백두산 천지에 흙인 황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남자와 여자 모두 그 황토로 빚어졌다. 라는 인류 탄생 설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류를 흙으로 빚어서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식은 아닌 듯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벌레가 탈바꿈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한국의 인류 탄생 설화는 작고 하찮은 벌레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등 생명체인 인간이 되었다는
일종의 진화론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인류 탄생설화가 인간의 노력과 존귀함을 더 잘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첩의 예언서. 앞으로 닥칠 일, 즉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운명론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은 정해진 미래 따위는 없고 사람이 행동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반박합니다.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을 살펴보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강했던 듯합니다. 1873년 조선의 고종임금 무렵 서유영이 쓴 야담집인 금계필담에도 이러한 인식이 담긴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 숙종임금 무렵 한선비는 아내가 죽어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선비와의 살림을 그런대로 잘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점이 있었으니 그녀는 언제나 좋고 나쁜 일들을 예측해서 선비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 계속되자 선비는 그녀가 무슨 신비한 도술이나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져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미리 아는 거요? 하고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첩은 웃으면서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고 둘러대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 무렵 조선은 영의정인 허적이 권세를 잡고 있던 때였는데 마침 그의 집이 선비가 사는 집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허적은 선비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선비의 첩이 허적과 가까이 하면 나쁜 일을 당할 테니 그를 멀리하십시오 하며 간곡히 말렸습니다. 선비는 첩의 말이 그다지 믿기지 않았으나 허적의 아들인 허견이 영모 행위로 처형을 당하자 주변 사람들이 연관되어 처벌받는 모습을 보고는 첩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집으로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그와 바둑을 두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비가 거느린 종이 와서는 첩이 급히 할 말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선비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들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첩을 보러 갔습니다. 첩은 화려하게 단장한 옷을 입은 채로 선비한테 제가 오늘이 죽을 날이라서 당신한테 이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놀라서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묻자 첩은 죽고 사는 것은 다 운명이니 앞으로 몸을 아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오던 첩이 갑자기 죽자 선비는 그 후로 한참 동안 식사와 잠을 거르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첩이 죽고 시간이 흐른 뒤 선비는 첩의 방에 들어가서 그녀가 지니고 있던 상자 속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펼쳐보자 몇 년 무슨 달 무슨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예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죽은 첩이 아비를 알려주는 예언서를 갖고 있어서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언서를 이리저리 들춰보던 선비는 예언서의 뒷부분도 읽었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운명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선비 자신이 다음 해 6월 며칠에 위우사가 되어 충청도의 금영에 도착한다 라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선비는 그 이상 자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영에 도착하고 나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었으나 확신할 수 없는 관계로 거기서 책을 덮어두고 방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선비는 예언서에 적힌 대로 충청도 금영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선비는 금영으로 가게 되면 혹시나 자신의 운명이 끝날까 싶어 상관에게 저를 평안도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에 허락까지 받았으나 공교롭게도 그 무렵 충청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상부에서 선비를 병들고 굶주린 백성을 위로하는 벼슬인 위우사에 임명하여
충청도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알렸습니다. 선비는 충청도행을 피하고 싶었으나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충청도로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금영으로 가는 도중 큰 비가 와서 금강이 불어나 며칠 동안 강물이 줄기를 기다렸다가 떠났는데 금영에 도착하고 나니 예언서에 적힌 날짜에 딱 맞았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예언서에 나온 날이 바로 자신이 죽을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충청감사와 주위 사람들한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말하고는 오늘이 바로 제가 죽을 날이니 놀라지 마시고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뒤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무당. 성경이나 북유럽의 신화, 에다 같은 서양의 신화들에서는 어느 신이 세상 전체를 만들었다는 천지창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천지창조보다는 천지개벽이 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천지개벽은 세상이 하늘과 땅 구분 없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가 어느 신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따로 떨어뜨리고 세상을 구분지었다는 개념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신화나 전설에서 천지개벽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통 신화를 미신으로 여긴 조선왕조의 탄압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정치적인 격변을 거치는 사이 한국인들은 천지개벽 같은 설화를 비과학적인 옛이야기 정도로 여기고 멀리하느라 대부분 잊히고 만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지역에는 다행히도 천지개벽 같은 전통 신화가 그 원형을 대부분 간직하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무당들이 구슬하며 부르던 노래, 즉 무가 중 하나인 배포도 엎침에는 천지개벽을 이룩한 신으로 도수문장이 언급됩니다. 배포도 엎침에 전하는 천지개벽 신화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은 마치 늘어진 떡같이 서로 단단히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도수문장이라는 신이 나타났습니다. 도수문장은 덩치가 아주 커서 한 손으로 하늘을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짓누르면서 꽉 붙어 있던 하늘과 땅을 스스로의 힘으로 분리시켜 천지개벽을 이루어냈다고 전해집니다. 도수문장이 하늘과 땅을 떼어내자 그 사이에서 산과 물이 생겨나고 동물과 식물 같은 생명체들이 탄생하여 오늘날의 세상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배포도 엎침에 나오는 천지개벽 설화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천지개벽이 끝나자 도수문장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지개벽을 이룬 창세신이지만 도수문장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사실상 사람들이 사는 곳인 지상과 작별했는데 이는 신화에서 말하는 게으른 창조주에 해당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창세신에 해당하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나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도 비슷한데 이는 도수문장이 그 유래가 굉장히 오래된 신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제주도 신화에서 신들과 사람들을 비롯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신은 도수문장이 아니라 창세를 마친 다음에 등장한 천지왕입니다. 이런 내용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 창세신이 아니라 나중에 탄생한 제우스가 모든 신들과 사람들을 지배하는 최고신이 되었다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배포도 엎침이 아닌 다른 제주도 무가들에서는 도수문장이 중국 도교의 최고신인 옥황상제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신화의 최고신인 천지왕이 옥황상제와 동일시되는 내용도 전해지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런 무가들은 훗날 중국에서 옥황상제 신앙이 유입되어 기존의 제주도 신화와 섞이면서 일어난 혼동 현상인 듯합니다. 한편 한반도 본토의 함경도 지역에서 무당들이 부르던 노래에는 도수문장이 아니라 미륵이 천지개벽을 이룩한 창세신으로 언급됩니다. 함경도 무가에 의하면 먼 옛날 하늘과 땅은 서로 단단히 달라붙어 있었는데 미륵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을 떨어뜨린 다음 땅의 동서남북 끝에다가 각각 커다란 구리로 만든 기둥을 하나씩 세워 그걸로 하늘을 떠받치면서 천지개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륵은 불교를 통해 들어온 신이지만 원래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페르시아 신화의 태양신 미트라에서 유래하여 동서교역로를 통해 중국에 전해지고 나서 미륵이라는 이름으로 불교 신앙에 뒤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이라는 이름을 가진 창세신은 다분히 불교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원래 천지의 벽을 이룩한 창세신의 이름은 미륵이 아닌 다른 신이지만 미륵 신앙을 가진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미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이 밖에 마고알미라는 여신이 창세신으로 등장하는 설화도 있습니다. 마고알미는 글자 그대로 마고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란 뜻이니 원래 이름은 마고가 맞을 것입니다. 이 마고는 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여 있던 시절에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서는 서로 달라붙어 있던 하늘과 땅을 두 손으로 떼어 떨어뜨리고는 대변과 소변을 놓아서 산과 바다와 강을 만들어 세상을 완성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고알미는 한반도 곳곳에서 천지의 벽을 이룩한 창세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황해도 구월산 지역의 노고당과 서울의 할미당이라는 사당이 바로 마고알미를 섬긴 곳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목도령. 먼 옛날 세상이 온통 물로 뒤덮여 거의 모든 사람과 동물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 지금의 인류가 존속했다는 내용의 대홍수 신화는 세계 각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대홍수 설화가 전해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개수나무의 기운을 받아 남자아이 한 명을 낳고 그 이름을 목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녀는 목도령을 7살까지 키우다가 하늘로 돌아갔고 목도령은 아버지인 개수나무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개수나무는 나는 이제 심한 바람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그때 너는 내 몸 위에 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았던 것인지 얼마 후 정말로 개수나무는 거센 바람에 의해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목도령은 다행히 개수나무 위에 올라탄 덕분에 대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물에 둥둥 떠다니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개수나무 위에 올라탄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물 위를 떠다니던 목도령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온갖 동물을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씩 건져 개수나무 위에 올라타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하나가 물에 빠진 채로 목도령과 개수나무를 보고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도령은 소년이 불쌍히 건져주려 했으나 아버지인 개수나무가 저 아이는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목도령은 저 소년이 불쌍하니 살려주고 싶습니다 하고 간곡히 호소하여 개수나무의 허락을 받아낸 다음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목도령과 소년 그리고 동물들이 탄 개수나무는 한참 동안 물 위를 방황하다가 어느 크고 높은 산에서 멈추었습니다. 미친 듯이 퍼붓던 비도 그치고 더 이상 물이 불어나지 않자 소년과 동물들과 함께 목도령은 개수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동물들은 목도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다음 살 곳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목도령과 소년은 산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어느 할머니가 딸과 하녀와 함께 사는 집을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목도령이 겪은 일들을 할머니한테 말하자 할머니는 그러면 너희와 내 가족이 지금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인가 보구나. 너희가 내 딸과 하녀와 결혼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소년은 할머니의 딸과 결혼하려고 목도령에 대해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목도령에게 온갖 힘든 일을 하도록 시켰으나 그때마다 목도령이 구해준 동물들이 해결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목도령은 할머니의 믿음을 얻어 아름다운 딸과 결혼했습니다. 반면 소년은
자신처럼 나쁜 마음을 가진 하녀와 결혼했습니다. 개수나무의 예언은 틀리지 않아 소년과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처럼 나쁜 마음을 지녀서 목도령과 할머니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착한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여하튼 목도령과 소년이 할머니의 딸과 하녀와 각각 결혼하여 낳은 자손이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을 이뤘다는 것이 목도령 설화의 내용입니다. 도수를 부리는 거지를 따라간 뱃사공과 기생. 때는 헌종 임금이 즉위한 지 2년이 되는 1836년 지금의 평안남도 상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진사를 뽑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을 기념하고자 4명의 유생이 기생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지저분한 차림의 거지 한 명이 무턱대고 들어와서는 쇳내도 돈이 있으니 술과 안주를 사서 이 잔치에 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처음엔 비웃었으나 곧바로 거지가 옷 속에서 돈을 계속 꺼내자 모두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자랑을 하며 우쭐해진 거지는 기생을 시켜 술과 고기를 사서 잔치상에 올리게 했고 그런 거지를 신기하게 본 기생 한 명이 나서서 물어보았습니다. 술과 고기를 살 돈이 있다면 혹시 중국의 악양로를 구경시켜 줄 수 있나요? 그러자 놀랍게도 거지는 수긍했습니다. 그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보고 싶으시다면 그까짓 악양로 구경쯤이야 얼마든지 시켜드릴 수 있지요. 그러고는 거지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방 안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물이 채워진 항아리가 도착하자 방 안의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모두 물이 담긴 이 항아리를 쳐다보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 항아리를 보니 갑자기 기생집이 사라지더니 주위를 온통 큰 바다가 차지하고 그들은 작은 나룻배 위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다들 당황해하는 와중에 배는 2명의 어린 뱃사공이 노를 젓고 피리를 불면서 물 위를 천리나 미끄러지듯이 달린 끝에 여러 층의 누각이 세워진 푸른 벽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거지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악양로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생과 유생 일행은 자신들의 눈을 믿지 못하면서도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신기했습니다. 악양로에 올라온 일행을 상대로 거지는 그곳의 지명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 누각 밖에 보이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치솟는 거센 물결은 바로 통정호이고 허공을 찌를 듯이 올라온 봉우리는 군산이고 아름다운 대나무가 간기슭에 늘어서 있는 것은 소상강이고 구름 속에 엉킨 전각은 황릉묘입니다. 거지가 알려주는 유명한 장소를 볼 때마다 일행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 5명이 온갖 음식과 술이 담긴 잔치상을 들고 누각 위로 올라와 일행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진귀한 산해짐이라서 마치 신선들이 먹는 하늘나라의 음식 같았습니다. 거지는 그 중에서 노란 귤을 쥐더니 이것이 중국 남쪽의 동정호에서 나는 귤인데 매우 달고 맛있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귤을 본 기생은 3개 정도를 집어서 치마폭에 넣고는 거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조선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거지는 1만 리가 넘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놀란 기생은 그러면 어떻게 조선으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믿어지지 않게도 기생들과 거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들을 악양로로 데려다 준 거지가 감쪽같이 없어지자 유생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먼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하고 울부짖으며 슬퍼했습니다. 한데 한참 동안 통곡하던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요?
정신들 차리시오. 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보니 악양로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원래 있던 기생집 방에서 큰 궤적 위에 기생들과 함께 앉아서 서로 울고 있는 게 아닌가. 뒤늦게 한약을 먹는다며 온갖 난리를 떤 끝에야 그들은 제정신을 차렸는데 그들을 악양루로 데려다 주었던 거지는 어디론가 사라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생 한 명이 가지고 왔던 동정호의 귤 3개는 그 기생의 치마폭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을 바른 귀신을 쫓는 약. 흔히 귀신은 무당이나 영웅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봉원부원군의 자기를 받은 학자인 정창손의 집에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이 오기만 하면 대낮에도 덤벼들어 모자를 벗기고 돌을 던지는 식의 장난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정창손과 집안 사람들은 다른 집으로 피신을 떠났고 이 소문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모두가 괴이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을 언제까지 비워두고 있을 수 없었던 정창손은 살기환이라는 약을 구해 이것을 불에 태워 연기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살기환의 연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었는지 정창손의 집에 나타나 못된 장난을 저지르던 귀신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살기환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약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귀신을 죽이는 둥근 환약이라는 글자의 뜻에서 한약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알려진 수은이나 유황 성분을 넣은 둥근 알약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조선 세조시대의 명장인 남이장군과 홍시에 얽힌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이가 젊었을 때 하루는 거리에서 놀다가 어린 종이 보자기에 작은 상자를 싸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 위에는 하얀 분을 바른 여자 귀신이 앉아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남이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남이가 마음속으로 괴이하게 여겨 따라갔더니 그 종이 어떤 재상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집에서 우는 소리가 나기에 물어보니 주인집 작은 낭자가 벼랑간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남이가 내가 들어가서 보면 살릴 수 있다 라고 하자 그 집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 허락했습니다. 남이가 문에 들어가 보니 분바른 귀신이 낭자의 가슴을 타고 앉았다가 남이를 보고는 즉시 달아났는데 그러자 낭자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남이가 나오자 낭자는 다시 쓰러졌다가 남이가 들어가자 되살아났습니다. 이에 남이가 어린 종이 가져온 상자 속에 무슨 물건이 있었더냐 하고 물으니 홍시가 있었는데 낭자가 이 감을 먹다가 숨이 막혀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남이가 귀신을 다스리는 약으로 치료했더니 낭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낭자는 곧 좌의정 관람의 넷째 딸인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좋은 날을 가려 남이와 혼인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관람의 넷째 딸이 홍시를 먹다가 그만 목에 걸려 숨이 막혀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귀신이 들려 죽게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홍시를 먹다 숨이 막힌다는 말이 약간 이상하지만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죽는 경우도 있으니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귀신을 다스리는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살기환과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비슷한 효능을 지닌 환약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편 조선 광해군 시절에 쓰여진 야담집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돌인 경기석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경기석은 본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가진 보물인데
암수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이 경기석을 허리띠에 차고 다니면 귀신들이 보기만 해도 달아난다고 합니다. 다만 술에 빠지면 귀신을 쫓는 효험이 없어진다는 내용도 덧붙어 있습니다. 시녀가 낳은 아기의 비밀, UFO나 외계인을 보았다는 이야기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계인과 성적인 접촉을 갖거나 혹은 강제로 외계인의 에너지에 노출되어 외계인과의 혼혈인 이상한 아기를 낳았다는 식의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예로 조선의 선조 임금 무렵 뛰어난 이름을 남긴 학자가 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도 즉 개성에는 진이란 이름을 가진 유명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현금이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름을 알 수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신선으로 여겼습니다. 진이가 태어나게 된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현금이 18세 시절 개성의 다리인 병부교 밑에서 빨래를 하는데 다리 위에 얼굴이 잘생기고 옷차림이 화려한 남자 한 명이 나타나더니 현금을 눈여겨보면서 계속 웃기에 현금도 그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더니 저녁 때가 되어 빨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흩어지자 다시 다리 위로 와서는 기둥을 의지하고 길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끝낸 그 남자는 현금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현금은 표주박에 물을 가득 떠서 주었습니다. 그는 반쯤 마시더니 웃고 돌려주면서 그대도 한번 마셔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현금이 마시고 보니 물이 아니라 술이었습니다. 놀란 현금은 이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 도수를 부려 물을 술로 바꾼 신선이라고 여겨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한 끝에 진이를 낳았습니다. 진이는 용모와 재주는 물론 노래마저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선의 딸로 생각해 선녀라고 불렀습니다. 물을 술로 바꾸고 현금과 잠자리를 하여 진이를 낳게 한 남자의 정체를 신선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본다면 그 남자의 정체를 외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보다 뛰어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물을 술로 바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상식을 벗어난 과학기술의 힘을 당시 사람들은 마법이라고 믿었을 법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문헌인 수신기에도 기이한 방법으로 임신한 여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그 사건의 배경은 한국의 고대 왕조인 부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 송화강 하얼빈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인 고리국 왕을 섬기던 시녀들 중에 한 명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했습니다. 옛날 동양에서 미혼의 여자가 혼전 임신을 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은 그 시녀를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녀는 자신의 임신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외날처럼 생긴 기운이 저한테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자 점차 배가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이 저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제 뱃속에 든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임이 분명합니다. 왕은 시녀의 해명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녀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달이 지나자 시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버지가 없이 생긴 불길한 아기이니 갖다 버려라 하고 아기를 돼지우리 속에 내다 버려 돼지들이 잡아먹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들은 왕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기를 지켜주면서 해치지 않았습니다. 놀란 왕이 아기를 다시 마구간에 버리자 말들도 아기를 지켜주면서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왕은 아기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라고 믿고 시녀한테 돌려주어 키우도록 허락했습니다. 시녀는 아들의 이름을 동명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동명은 고리국 왕의 궁정에서 말을 키우는 일을 맡았고 자라면서 점차 뛰어난 활솜씨를 지닌 용사로 커갔습니다. 이에 왕은 동명이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무서워하여 동명을 죽이려 했는데 동명은 눈치를 채고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왕이 보낸 추격대가 동명을 바싹 쫓아왔습니다. 위기에 몰린 동명은 활로 시험수라는 강의 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떼가 물 위로 떠올라서 다리처럼 굳게 뭉쳐서 동명은 그것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 후에 물고기와 자라떼는 곧바로 흩어져서 고리국 왕의 추격대는 동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무사히 달아난 동명은 부여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고대 왕조인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설화와 흡사한 이 동명 설화에서 시녀를 임신시킨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기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것은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상대로 벌인 유전자 실험의 흔적은 아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